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 N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우리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한 주는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데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의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3기 신도시 속도전 높이는 정부. 이번엔 다를까? 그래요. 또 오늘 또 정책 이야기 쪽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기 신도시는 없다! 예. 라고 선언을 하면서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에 뭐라고 할까요? 좀 전면적으로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4기 신도시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으로 내비춰졌는데 이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연유에서? 본래는 그 4기 신도시를 한다고 처음에는 공약 때,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어떤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론 들고요. 그렇겠죠. 네, 네. 신도시가 이게 계획부터 완성될 때까지 정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여태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지금 공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지금 분양이 안 된 데도 있고 택지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 이런 데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으니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서 그래요? 3기 신도시 그리고 남는 그 뭐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3기 신도시 계획은 이게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 시절에 2018년 9월에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져요. 예, 3기 신도시는 한마디로 이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 특히 이제 서울을 타겟으로 해서 네네. 집값을 수요를 분산시키고 서울에 집중된 예. 집들을 분산으로 그리고 한다는 이제 거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대책이에요. 이게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이게 2018년도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수도권 이 주요 지역,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한 20km 이내에 있었다면 2기 신도시는 한 30km, 40km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멀죠. 그러니까 머니까 이게 수요도 아무래도 적고 하니까 좀 더 가깝게 해서 이 서울에서 접근성이 더 좋은 1기 신도시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그런 지역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죠. 그래요. 예. 치명적인 문제점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요? 예. 그래요. 먼저 얘기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은 그 1기, 2기 신도시는 네. 우리 전통적인 그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진 곳이 1기, 2기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간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됐죠.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임대 아파트 위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생이 틀려. 1기,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태생이. 1기, 2기는 공급, 그러니까 예,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택지개발, 그러니까 민간에 위주로. 대한 위주로 하는 공급 대책이었다면 3기 신도시는 공공,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대주택 쪽이 좀 더 예.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공공이라는 말이 붙었다면 일단은 정부에서 뭐 공공 임대라든지 공공 분양 이쪽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1기, 2기 신도시가. 그래서 보면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남양주, 예, 왕숙, 인천 계양, 그다음에 뭐 부천 대장지구, 그다음 고양 창릉 이런 데들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서 가까운. 예, 이런 곳들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서울까지 이 거리가 30분 이내로 30분 이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3기 신도시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뭐냐면은 우리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는 네. 이게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이고 주택 수요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렇죠. 시절이다. 주택 보급률도 낮았고. 일기 근데 신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예, 그렇게 된 일산, 거죠. 분당, 분당, 네. 평촌, 삼번, 중동 이래가지고 5개 도시죠. 네. 근데 그때는 인구도 뭐 많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는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낮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서 한 104% 가까이 되거든요. 평균 주택 보급률이. 그런데 과연 상기 신도시에 그 받아줄 수요가 있냐? 이제 이래서 사실은 조금 그 논란이 좀 많았던 반대쪽 의견 갖고 계신 예, 분들은 네. 많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요. 어쨌든 뭐 3기 신도시가 좀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뭐 내 집이 없으신 분들 혹은 좀 이렇게 내 집 혹은 주택의 공공에 대한 어떤 지급을 바라시는 분들에게는 호재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3기 신도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했었어요. 2018년도. 근데 계획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바로 전 정부 때는 거의 멈춰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속도가 안 났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택지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토지 보상 문제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공사비가 크게 늘었잖아요. 지금 예, 공사비가 급등을 해서 원자재 값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잖아. 이게 분양가가 원자재 값이 다 그렇죠.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군 부대라든지 이런 공장 부지 이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점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 최초로 이제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지구 공공 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 만에 30%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30% 오르니 이게 제대로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 기업의 손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더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도 이게 별다른 진척이 안 되고 근데 이 3기 신도시에 그 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1,800여 개가 된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제조업체들, 그다음 군부대 이전 문제 이런 것이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협의가 잘 안 되고 돼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통 인프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통 인프라. 왜냐하면은 항상 이 신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입주하고 나서 이 교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항상 입주를 하기 전에 교통이 다 완성이 돼서 다니면 좋은데 항상 이게 늦게 되니까 지금 뭐 하남 교산지구를 지나는 송파 하남선 같은 것도 이것도 지금 뭐 2030년 개통으로 지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 고양 은평선도 2029년에서 2031년도로 또 연기가 되고, 근데 이때도 이게 제대로 들어올지는 또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된 배경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건설사들의 입장이 말씀을 들어봤을 땐 건설사들의 입장이 좀 많이 난처하다. 그런 부분이 또 지연의 배경, 그러니까 지연이 됐던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4기 신도시 구상이 보류된 상황에서 실제로 이 공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미 지정된 3기 사업의 어떤 조속한 마무리가 가장 또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의 방안, 대책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장이나 제조업체, 군부대 이것들을 빨리 어떻게 이전시키느냐 그렇죠. 지금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분양 및 착공을 가속화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속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금 대책은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기 이전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그 뭐 조기 이전하면 좋겠지만은 이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리풀 지구
이런 데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신규 택지를 뭐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일단 공급 늘리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는데 총력전을 기울이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심 내 뭐 유휴부지도 활용하겠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뭐 지난 정부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이주 후철거 방식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일단 계획은 뭐 다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빨리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사업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뭐든 그렇지요. 긍정적인 의견과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착공과 공급 계획만으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지적도 있고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공공택지나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토지 보상 뭐 서둘러 하더라도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울 및 수도권 도심의 수요로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네. 한마디로 공급의 효과가 서울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통 문제도 일단 다 지금 입주를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이후나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신도시들의 문제예요. 선교통 후 입주가 돼야 하는데 이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뭐 제로라고 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3기 신도시는 이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위주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된 신도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공공 임대를 늘려서 최소한 공공 임대나 공공 분양 네. 이게 최소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일단은 한 50%가 넘어갈 것 같아요. 한 6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60% 이상이. 그러면은 거기에 이게 소형 평형 위주거든요. 또 이게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임대 아파트도 그렇죠. 중대형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렇죠. 언제까지 소형이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질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 공공 주도로 공급한다고 해도 이 중형이 지금은 이 공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적인 공급이 아닌 질적인 공급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항상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제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 같아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깨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과거 정부랑 다르다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강하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은 해서 뭔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좀 내놔서 그렇게 틀리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의 방식은 옛날의 방식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까 했는데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번에 행동이 취해진다면 다르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평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각에선 3기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선교통 후 입주를 해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신도시나 이런 걸 할 때 선교통을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이렇게 뭐라고 해 한 적이 신도시를 없죠. 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일각에서의 그냥 바램인 건지 이게 또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바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결국은. 한 적이 없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실제로 3기 신도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은 상가들이 먼저 형성을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다음에 상가가 들어오는 게 맞느냐 네. 어떤 게 먼저 들어와야 될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쉽긴 합니다. 마음에서는 네. 마음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다 되어 있고 아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니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좋겠으나 그게 또 녹록치 않은 상황인 그렇죠.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주택이 먼저 지어지고 입주하고 나서 그 후에 교통망이 설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신도시는 베드타운의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와서 직장은 서울로 다니고, 그 베드타운이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네네. 잠만 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신도시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말로는 뭐 어디 기업을 보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도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예전에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신도시 즉 이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네. 이런 정책은 이제 안 핀다는 거예요. 이 구도심에 오히려 고밀도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높이 올리는 거죠. 높이 올려서 이 도심에다가 공급을 하는 즉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즉 지금도 이기 신도시도 보면은 벌써 이기 신도시 한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조금 안 맞는 게 이 신도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의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적극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죠. 왜 이게 그러냐면 반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 근본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려면은 값이 쌀 수가 없어요. 비싸야 되지. 싸고 예. 맛있는 음식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방향성은요.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공임대라는 거는 주택을 구입을 못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나머지는 다 민간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하는 거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집을 구입을 하게끔 해도 못하는 그런 계층, 네. 완전 서민 계층이죠. 이런 분들한테 공공임대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공공으로 주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21년도에 우리 그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 네. 그게 뭐냐면 공공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공공 주도로. 그래서 SH, LH가 주도해서 그 주민들, 입주민들이 거기 그 살고 있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 조합원들이 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네. SH, LH한테 넘겨주고 거기서 사업을 잘 해서 용적률 높여주고 뭐 혜택을 줘서 잘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고 일정 부분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 이러니까 주민들 반응이 어땠어요? 그럼 우리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어차피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건 자기 네, 네. 재산을 내놓고 그걸 갖다가 SH, LH한테 맡겨서 한다?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으로 진행을 하는 그때 2월 4일 날 대책 발표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데들이 거의 없고 일반 재개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조금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택 시장을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해서 가야지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뭐 질이야 좋을 수 있겠지만 이 건설사의 어떤 이익, 수익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다 보면은 뭐라고 할까 분양가나 이 전반적으로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액대에 대한 부담이 좀 우리 뭐 서민들한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가격이라는 건요. 네.
이 부동산에서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 아파트가 10억이야. 30평대가 10억이야. 그러면은 30평대가 이게 10억이 맞아?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10억이면은 아직까지는 할만하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10억, 이거 5억인데 5억만 해야 되는데 이거 10억이야 너무 비싸? 이러면 안 사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반 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로 보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부에서도 항상 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해요. 근데 공공임대를 늘리는 건 전 찬성이에요. 네. 공공임대를 늘리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걸 무리하게 모든 정책을 공공임대 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율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주택 공급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민간에게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야 된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견에는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냐면은 네. 이 공급을 늘리는 거는 민간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지 공공에서 공급이 늘어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우리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이거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가 보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자가 얘기냐면은 보유율. 아무리 이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하는 나라,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조차도 자가 보유율이 70%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고 70%야. 즉 집 있는 사람이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70%고 나머지 30%는 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0%를 위해서 공공 임대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그거를 무조건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싱가포르의 그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싱가포르는 국가가 거의 80% 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공공임대거든요. 그러니까 80%전 국민의 한 80%가 임대 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 100년이거든요. 99년. 그건 괜찮아.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가 사는 거는. 하지만 그리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사서 공공으로 다 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한계가 존재한다. 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을 늘려서 민간에서 그 집이 없는 네. 사람들한테 뭐 전세든 월세든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하나의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대표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주택 공급에 앞선 1단에 서서 움직이는 것은 민간이 되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을 공공에서 받쳐줘야 그렇죠.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집값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 뭐 거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집값은 사실 거품이라는 거는요.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렇죠. 곳이니까. 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 기업이 수익을 내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이 집값은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지금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겪어왔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어떤 뭐 1929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계 대전, 2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시간을 빼고는 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의미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기 때문에 예전에 음마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2천만 원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30평대. 그럼 그때는 그게 쌌냐고요. 그때는 그거 비싼 돈이었다는 금액이었다니까. 그렇겠죠. 그때도. 돈의 가치가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돈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기에 야 20억, 30억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하지만 옛날에 음마아파트 2천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에 분양할 때도 그거 서민들 아무나 못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전문가들 보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몇 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야 된다, 뭐 30%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럼요. 얘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한정훈 대표의 개인적인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다.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항상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자,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 우리 한정훈 대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에 오신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처, 왜냐하면 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무료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지금 정책 방향을 보면요, 네. 이제는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대로 가면은 완전 양극화로 간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서울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이제 판단이에요. 음. 그럼 서울에 들어오는데 서울에 25개 구나 있거든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과연 25개 구가 다 오를 것이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바로 서울에 우리가 들어와야 될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분들은 뭐 서울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앞으로 떨어질 거 이런 얘기 하지만 두고 보시면 압니다. 올 하반기 정도 돼 보면 과연 서울 집값이 떨어졌나. 근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은 가격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대체제를 찾는 게 빌라 재개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우리 투자의 원칙은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지역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투자 앞으로 올 하반기로 가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같이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시간대 좀 한번 할 수 있는 또 네. 세미나에서 늘 해주시지만 저희 시간대도 한번 하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솔깃한 아주 흥미진진한 아주 도움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이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말씀해 주신 대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고의 부동산 멘토 한정훈 대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투자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